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거 짧게라도 할게요. 그, 사실 지금의 근황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약간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사실은 좀 이 주제로 잡아봤고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코칭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코칭 심리 쪽. 그래서 코칭 관련해서 이제 코파일럿 가지고 그냥 코파일럿 놀이를 가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떠오르는 질문을 이거 코파일럿으로 만들어서 질문한 거를 이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서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고, 오늘 저희가 할 이 변화 관리도 질문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풀어보고자 해서, 사실 코칭 질문으로 풀어보는 마이크로소프트 변화 관리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저는 사실 요번 그 세션 1에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고민으로 변화 관리 차원을 조금 질문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술보다 어려운 게 사람의 변화인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변화 관리에는 사람의 변화가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지만 그냥 생각하시는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변화 관리라는 부분이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저는 여기서는 사실 네라는 답변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의 디지털 업무 환경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실제 제가 업무를 시작한 거는 이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코파일럿 교육을 할 때 첫 번째로 만들었던 장표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여정으로 이렇게 AI 에이전트까지 왔는지를 조금 그려봤던 장표였고,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 이 팀즈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M365라는 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잘 써야 되는 팀즈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 M365나 팀즈의 근간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코파일럿이나 에이전트라는 부분을 이 팀즈나 M365 기반해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이런 변화 관리가 사실 조직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에서의 변화 관리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육으로 사실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데요. 보는 것처럼 이게 기업의 디지털 업무 환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서 DT나 또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의 업무와 뭐가 이렇게 그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 부분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사실은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변화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사실 변화가 사실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근로자, 아까 개인에 대한 변화 차원을 좀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근로자 유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파워 유저가 돼야 돼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가 AI 파워 유저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업의 변화나 또는 그 근로자 유형에는 결국에는 이 변화가 사실은 와 있고 이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변화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사실 저는 이제 질문 세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 관리가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세 분은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다들 심각하세요. 네? 심각하세요. 저부터 음,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매번 고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변화관리 교육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툴은 진짜 시중에
우리 코로나 이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툴을 가져다 쓰던 또 시중에 제가 몰랐는데 작은 회사들은요, 그런 교육도 있어요. 무료인 툴 섞어서 스마트 워크 시스템 만들기. 이렇게 해서 다 무료로 이렇게 다 섞어서 이건 이거 쓰고 막 이런 교육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툴을 가져다 줘도 의지만 있으면 다 잘 쓰거든요. 그게 M365든 구글이든 뭐든. 그래서 어쨌든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성공을 시키려면 또 M365를 도입을 했고 이미 그 도입 효과를 좀 극대화를 하고 좀 제대로 쓸 거면 변화 관리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분들은. 또 비슷한 뭐 맥락에서 사실 저희가 고객사에 코파일럿을 도입시키고 뭐 그 저희 MAU나 DAU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교육을 하면 MAU가 팡 쳐요. DAU가 팡 쳐요. 교육을 안 하면 이게 쑥 다시 떨어져요. 교육을 하면 다시 올라가. 계속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너무 좋은 도구를 줬으니 이 도구를 시선에 쥐어주면 누구나 항상 데일리로 뭐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교육을 끊임없이 때려 부어야만 어느 정도 이 사용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에이전트도 비슷한. 에이전트도 사실 교육을 시키고 알리고 뭔가 그게 사실 변화 관리의 측면에서의 뭔가 액티비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멈추고 내버려 두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실제로 고객사에서 보여집니다. 아직까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변화 관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어떤 뭔가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어떻게만 쓰는지만 알려주면 거기에 대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학습해야 되는 이제 강압적으로도 학습을 해서 뭔가를 업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아까 이제 말했듯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다 거부감이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내가 익숙한 게 편한 거지 그냥 잘 모르는데 굳이 막 그거를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 써볼까?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은 포션을 또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바꿨을 때 나의 이런 거 좋아지는 거구나라고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쉐어링하는 요게 아마도 변화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교육도 보면은 이제 교육은 이제 교육할 때 막 올라가는 이유가 막 이제 다 실습할 때 써보고 뭐 할 때 막 써보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딱 놓으면 다시 자기 일하는 걸 다 원복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변화 관리는 진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실제로 그 어떤 사용자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밸류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 저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변화관리 성공을 위해서 임원하고 사실 제가 여기 담당자를 넣고 싶었는데 임원, 담당자,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요 변화관리 성공에서 아까 그 교육을 하면 올라가는데 교육을 안 하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변화라는 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사실은.
변화를 다 안정적인 거를 원하지, 변화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본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개인이 진짜 경험을 해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가 올라오지 않는 한은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변화 관리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변화 관리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단계에서는 저는 임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니까 잘 쓰는 것보다는 결국에 M365나 코파일럿이나 에이전트는 그 회사의 도메인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임원분들은 그 도메인 지식에 대한 난리지가 많기 때문에 기능보다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질문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임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밀접하게, 조금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전파 속도가 조금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빠진 부분의 담당자는 사실 이제 저희가 M365 구축이나 가서 해보면 조율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건 내 업무가 아니야. 이건 너 이쪽에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통하는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구성원들, 개인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개인의 변화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M365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개인분들한테는 한번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건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잘 몰라요.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변화 관리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제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변화 관리 성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임원 담당자 구성원을 이렇게 좀 구분했지만 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은 임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의 임원의 중요성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변화 관리라는 거 자체가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를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해던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방향, 다른 각도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문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임원분이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 예를 들면 저희 변화 관리 했던 이제 그 변화 관리를 했던 업체 중에 이제 직원분이 이렇게 왔어요. 저희 임원님의 이 사고를 좀 바꿔주라고 사고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신데 했더니 자기네가 이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 정책적인 것을 다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룰이라던가 이런 업무적인 룰이라도 다 만들어서 했는데 팀장님이랑 그 위에 위법부들이 계속 예전 방법, 다 했어? 그러면 그 예전 방법을 계속 호출하면서 나한테 나한테 그렇게 공유해줘? 나한테 뭐 그렇게 전달해줘? 아니면 이건 이렇게 처리해서 나한테 다시 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또다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했지만 또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직 구조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상명하달식의 어떤 약간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업체는 이런 거 이게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명을 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업체명 얘기 안 했으니까 어디는 이게 M365를 다 써요. M365를 쓰는데 조직의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임원분이 어디 부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답이 없대요. 문 앞에 이미 서 있어. 대답을 안 하고 그 본 순간 막 달려가는 거야. 대면을 하기 위해서. 아, 팀즈로 부르면 응. 팀즈로 팀장으로 부르면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이랬는데 아, 갔어 벌써 이제 막 대답도 안 하고 가는 몸이 거야. 먼저 움직이는. 그래서 가서 네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라는 게 이제 이미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임원들이
이런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수용하는 어떤 그 자세. 그러니까 얼만큼 잘 쓰고 안 쓰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격려하고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보급될 수 있도록 뭔가 긍정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차원에서 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원들이 나는 돈 투자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타치하지 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물은 위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서만 아무리 뭐 이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다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임원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많이 중요하다. 변화 관리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의견이 비슷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대기업, 여기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 3년, 4년을 걸쳐서 변화관리 교육을 했어요. 첫 해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파워 유저들 뽑아가지고, 이제 심화 교육을 하고, 이제 그래도 잘 안 된 거예요. 쓰는 사람만 쓰고 완전 이렇게 전사에 퍼지거나 그러진 않고 잘 쓰는 팀은 완전 잘 쓰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결단을 내린 게 3년 차에 이제 임원들 교육을 시켰어요. 완전 최고 윗분들은 아예 1대1 교육을 했고 또 그 밑에 임원들은 또 별도로 했는데 평가를 해봤는데 그 3년에 임원분들이 딱 쓰자마자 완전 열 몇 배가 뛴 거예요, 사용량이. 그 전에는 아까 이은재 MVP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팀원들 교육하고 파워유저 교육할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를 이렇게 교육해 봤잡니다, 강사님. 임원들이 맞아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교육해서 여기서 원샷 보고 하는 그라운드를 다 잡으셨죠? 에이, 이거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가지고 오라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피드백 줬던 거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임원 교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일단은 임원이 가장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임원분들이 의지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M365를 다 어떻게 쓰겠어요. 못 바쁘신데. 쓰게. 하지만 누군가가 뭘 했을 때 응답을 할 수 있는, 보고를 받아줄 수 있는, 뭔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담당자랑 구성원 이야기 해주셨는데 담당자 지원이 너무 없어요. M365를 이제 대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M365만 담당하지 않아요. 원래 일을 하던 사람 중에 너 똘똘하네, 네가 담당해, 이렇게 해서 담당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일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건데 지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구성원들도 계속 당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막 이제 해커톤, 에이전톤 막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잘 써서 자기의 이제 아까 이진 MVP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성원들이 잘 쓰고 어떻게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약간 잘 쓴 사람이 나누기 쉽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했는데 이게 내가 나누면 바보잖아요, 사실. 안 나누고 싶지. 나 혼자 갖고 싶지. 그랬을 때 뭔가 나눌 수 있게끔 뭔가 당근을 계속 주고 해서 그런 지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잘 쓰고 또 돈도 좀 팍팍 써주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돈이 문제.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임원이 그래서 저도 제일 예, 중요하다고.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요거 내용 준비하면서 변화관리 성공을 하려면 뭐가 되게 중요할까. 근데 생각했던 게 아까처럼 임원분들의 밀착 교육과 그 담당자나 구성원들이 고생했을 때 조금 인센티브나 수당, 돈과 연결된 뭔가의 보상을 직접적으로 하면 잘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는 임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네, 지원해 그런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고객사 중에 대표님이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맞아요. 대표님이 너무 대표님이 의지가 의지 강하면 너무 좋아. 의지가 강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안 따라와. 그래서 그 대표님이 돈도 많이 썼어요. 왜 성공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 발굴해가지고 너 진짜 뭐 잘한 애들 막 주고 돈 막 상품권 주고 막 이랬는데도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지쳐서 포기했어요. 이 정도로 안 바뀌는 회사는 내가 진짜 안 이렇게 바뀐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구나. 이제 이게 약간 뭐 업종의 인더스트리나 뭐 맞아요. 도메인에 좀 이렇게 좀 그 특이한 뭐 그런 네, 게 있지 그걸 않을까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섹터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쵸.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대표님이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 오픈마인드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의 의지만 강해. 밑에서 절대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 너무 갭이 근데 큰 거죠, 사실 그쵸. 그게. 그래서 맞아요. 뭐 돈도 뿌리고 뭐도 했는데 거기는 결국은 접었어요. 그래? 원하지 않아? 네, 이렇게 됐어요. 음. 조직의 그런 데도 심리를 또 있더라고요. 연구해 보고 싶네요. 네. 조직의 심리를. 자, 그러면 대표님, 다음 그런 것 주제로. 같아. 대표님 얘기 나왔으니까 뭐 네. 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치킨 대학이라는 거 아세요? 알죠. 저는 BBQ 몰라요. 네, 알죠. 네. 아시고 모르시고 나도 들어봤다. 치킨 치킨 대학. 대학이 예, 예. 이천에 어디 있을 거예요. 응. 예, 현정님도 왜냐, 아세요?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저희 치킨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낙골당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봤어요. BBQ의 회장님이 음, 만든 응. 그 교육소예요. 네. 어머. 연수원이에요. 근데 음. 특이한 건 BBQ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맹을 하면 치킨 대학에 음. 가서 그 치킨을 튀기면서 어. 수료를 해야 돼. 그런데 아. 본사 직원들, 본사 임원들도 다 치킨 대학에 가서 수료를 하고 임원으로 가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뭐라고 그랬죠? 저기 직영점에 가서 직영? 치킨을 직영점. 튀겨야 돼. 어머. 임원들도 일정 기간 응, 동안 응, 응, 회장님의 의지에. 응. 네. 요게 되게 재밌는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네, 딴 데는 네. 잘 안 하긴 하는데 회장님의 의지로 뭐 가맹주뿐만 아니라 본사의 임원들까지 다 치킨을 튀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네. AI 리터러시로 빗대어서 한번 재밌게 뭐 얘기를 해보는 소재들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장표를 그래서 몇 장 만들긴 BBQ가 잘 했는데 되는 거죠. 잘 임원분들도 됐어요. 치킨을 튀기셔갖고 그쵸. 잘 잘 되고 되고 있는 있잖아요, 또.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명확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네네네. 저도. 이제 아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사실은 변화 관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비전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가장 많은 실패가 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 이런 어떤 우리 네. 회사의 뭐 이렇게 존립에 대한 부분, 막 이런 어떤 근간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가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명확한 비전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의 목표나 팀의 목표 그냥 작게라도 하나 해서 그것들을 조금 지켜나가서 성공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이게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 관리 계속 하면서 개인이 되게 중요하다, 개인의 마인드가. 그럼 이제 개인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사실 개인이 뭔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팀에서 뭔가를 같이 협동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다 보면 이게 확대돼서 전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아니요. 네. 넘어가 됩니다. 아니요, 하셔도 저는 됩니다. 궁금해서. 네네네. 혹시 그 어프로치 자체를 bottom to top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아니죠. 탑, 하시는지. 버텀이 탑다운, 더 탑다운이에요. 중요한데, 그게 더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래도 이 지속성이라는 걸 갈 때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변화나 뭔가의 성과는 눈에 확 띄게 보이지만, 결국에 이거는 지속성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가는 건 개인이나 팀에 뭔가의 힘이 없으면 이거는 계속 가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개인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장님이나 임원분 의지가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 그런 의미는 지속성과는, 아니었어요.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마지막 또 저희 은주 MVP님 하셔야 되니까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봤던 이제 그 백영재 교수님의 유튜브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경계인이라는 저서를
이번에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까 제가 이거 바꿨는데 변화의 시대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한 5가지 힘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 쪽에 변화 관리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코파일럿으로 만든 부분인데요. 이분이 또 이게 변화의 시대 또는 AI 시대에 그러니까 인지상으로 가져야 되는 5가지 항목이라고 이렇게 적으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힘인데, 아까 제가 변화 관리에서 계속 개인을 얘기했던 게 사실 이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개인이 내가 조직에, 그러니까 이 회사를 왜 다니는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협업을 할 때 잘하는지, 그래서 개인의 관점으로 개인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메타인지를 갖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를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적응력이라고 보면 잘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계속 변화하다 보면 뭔가를 학습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학습이라는 게 성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방식을 쭉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응력이라는 게 2번째가 있었고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고 다루는 힘. 사실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앞으로 저희가 AI 시대로 가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는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4번째는 새로운 가치로 만드는 힘이잖아요. 생성적 혁신. 또 사실 저희가 변화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전하고 혁신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한테는 혁신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변화 관리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고 5번째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호기심. 그래서 내가 조금 낯선 거나 익숙하지 않은 뭔가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약간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면 뭔가의 기능들을 조금 쓸 수 있게끔 학습을 하게 되고 적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호기심이 없으면 굉장히 이 변화 관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요 5가지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 교수님도 지금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AI가 정답을 더 빨리 찾는 시대에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인간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코파일럿이나 이런 거를 쓰면서 굉장히 얘를 활용도 하지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질문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습관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변화 관리하고 연계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AI 시대를 살아가려면 자,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끝으로 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어릴 때 좀 20대 때 음. 그 컴퓨터 학원에서 이제 중고등학생을 가르쳤었어요, 컴퓨터를. 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성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애들을 가르칠 때는 둘 다 똑같은 컴퓨터를 가르치고 둘 다 똑같이 모르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애들은 "얘들아 제발 선생님이 누르라고 할 때 눌러줘. 자, 이 같이 누르자. 제발, 제발." 이렇게 해도 먼저 누르고 "선생님 저 이거 눌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막 이런다면 성인으로 이제 M365 교육도 그렇고 성인 교육을 딱 하면 "누르세요."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안 누르세요. 그리고 맞아. 이분들은 질문이 뭐냐면 이제 저희 그 질문 받는 것도 버튼을 캡처를 해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제가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누르셔도 돼요. 막 눌러보고 써보셔야 늘어요. 이거 누른다고 폭파되거나 막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해도 누르라고 할 때까지 절대 안 눌러요. 그 버튼이 있는지조차 모르세요. 그 저는 AI 시대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되게 많이 바뀌는 시대에 두려움을 조금 버리고 좀 자꾸 찾아보고 알아보고 모르면 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용기? 물어볼 수 있는 용기라도.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보고. 네네네. 저는 같은 맥락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질문 이런 거 말고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것들을 봤을 때, what if 시나리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아니면 저 이렇게 뭔가를 설명했을 때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흡수만 하는 형태의 너무 저희가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되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건데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지? 이런 어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를 고민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AI한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에 대한 어떤 궁금증, 창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냥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네가 아이디어 줘 이런 단계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외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미국 스타일의 교육이 자꾸 애들을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뭔가를 더 고민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토론이거든요. 근데 디베이팅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디베이팅을 시켜서 뭔가 이제 의제가 딱 나오면 내가 무조건 얘를 그러니까 어그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디스어그리 해야 되는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막 찾아내서 그러한 어떤 사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이게 그 디베이팅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다시 그러한 능력들을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답 알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요새 고객사 가보면 직원들이 다, 나 갔다 올게.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또 갑자기 아, 네네. 찬조 출연으로. 깜짝 놀랐어. 목소리가 찬조 너무 출연. 좋으네요. 아, 네. 네, 요새 이제 고객사 가면 다 문과 출신인데 자기네가 다 코딩 하더라고요. 다 그냥 바이브 코딩이 되니까 요새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AI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옛날에는 그 코딩을 몰라서 IT한테 뭔가 다 하면은 뭐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API라는 걸 알아가지고 문과생인데 그냥 API를 알아서 이거 통하면 한다니까 이거를 던져준대요. 얘를 통해 갖고 이렇게 이런 작업하는데 네가 좀 해줘 이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떤 방법으로 뭘 해볼까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 최정호 이사님. 저는 아까 장표 보여주신 거 보고 제일 눈길이 갔던 그 꼭지는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네, 맞아요. 예. 제 개인적인 한정일 수도 있는데,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배우는 것도 사실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꼭지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더군다나 AI로 이제 주제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AI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뒤처지는 세상에서,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그걸, 많이 시도해보고 좀 하는 분들이 사실은 AI 시대에 더 좀 잘 활용하고 생산성을 그걸로 좀 뽑아내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어떤 책 네. 하나를 봤는데, 변화 관리에서 가장 조금,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변화 관리에, 그렇죠.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코칭을 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습관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코파일럿을 쓸 때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뭔가의 주입식만 했지 한 번도 좋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코파일럿이나 이런 기점으로 저희들이 좋은 질문들을 고객사에 가서 많이 해서 개인이나 조직의 변화 관리를 조금 이끌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대부분은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럿이 일을 하거나 뭔가 그렇죠. 협업을 하거나 할 때 뭐 예전 같으면은 그런 데는 항상 협업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징하는 이를테면 2인 사람이 I보다 2인 사람이 조금 더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을 맞아요. 잘하는데 AI를 옆에 앉혀놓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음. 그런 E와 I의 경계가 의미가 없이 이 친구를 나 스스로는 굉장히 잘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것들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뭐 AI를 가지고 훨씬 더 잘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인이라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성공할 거라는 이야기들이어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